26장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 검은 화요일과 뉴딜 정책.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형편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 전쟁에서 승리를 거운 도우보이 상권 제21장에서 나왔었지? 미국 병사들이란 뜻이야. 도우보이들이 개선 행진곡을 울리며 돌아왔어. 가게마다 먹을 것이 넘쳐났고 모든 사람이 돈도 넉넉히 가진 것 같았단다. 건축가들은 너도 나도 대도시의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를 짓기에 바빴어. 학교는 아이들로 박을 가렸지.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단다. 윌리엄 포크너, 음향과 분노란 소설을 썼어. 핸드릭 빌렘 반 론, 인류 이야기란 베스트셀러를 썼어. 같은 작가들이 책을 펴내서 명성을 날렸어. 가수들은 그래 우리한테는 바나나가 하나도 없는걸. 나도 케이트 언니처럼 시미를 잘 추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시덥지 않은 노래들을 불러댔어. 시미는 윗몸을 요란하게 흔들면서 추는 야한 춤으로 제1차 세계대전 뒤에 유행했단다. 미국 곳곳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는 시합인 댄스 마라톤이 벌어지기도 했어. 춤을 추다가 쉬어서도 졸아서도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전쟁 때와는 정말 딴판이었단다.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도 이때 생겼단다. 1921년에 제1대회에서 워싱턴 대표로 나간 마가릿 고어먼이란 16살짜리 소녀가 1위를 차지했단다. 아카데미상이란 영화상도 이때 만들어졌어. 오스카상이라고도 해. 비행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가 세인트루이스의 정신이라는 작은 비행기를 몰고서 혼자 대서양을 건너가는 데 성공한 것도 이때의 일이었어. 미국의 뉴욕에서 프랑스의 파리까지 휙 날아간 거야.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만 같았단다. 미국에서 산다는 건 그야말로 아름다운 꿈과도 같았어. 그런데 이 꿈이 1929년에 아주 산산조각 나고 마는구나. 1920년대에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손을 댔어.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야. 사람들은 집에서 가꾼 채소를 자기가 먹을 만큼만 남기고 시장에서 팔기도 해. 땅이 없어서 채소를 직접 가꾸어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지. 주식시장은 이런 채소 대신 주식이란 걸 사고 파는 곳이야. 주식이란 회사를 꾸려가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란다. 주식에 대해서는 상권 제16장에서 말한 적이 있어.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초콜릿 사탕 공장 사장이 좀 더 시설을 많이 들여놓으려고 친구들한테 돈을 가져온다고 생각해봐. 우리 회사에 주식을 사게나 연말에 이익을 나눠줄 테니까 하면서 말이야. 이때 친구들이 그 공장의 주식을 사게 되면 산 주식만큼 그 공장을 소유하게 되고 공장이 이익을 내면 산 주식만큼 이익을 나눠받게 돼. 이걸 이익 배당이라고 해. 이처럼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하고 초콜릿 사탕 공장이 잘 굴러가서 이익을 많이 낸다면 연말에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도 크겠지? 물론 공장이 이익을 못 내면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도 없어. 그런데 이익은커녕 공장이 문 닫을 지경으로 내몰리게 되면 주주들이 돈을 더 대어야 할 수도 있단다. 아예 공장 문을 닫을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야. 적어도 일꾼들에게 임금은 주어야 할 테니까. 1920년대 미국에서는 주식을 팔려고 내놓은 회사도 많고 주식을 사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도 많았어. 연말에 큰 돈을 배당받을 수 있으리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지.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들었는가 하면 뉴욕시의 월스트리트, 월가라는 곳이었단다. 월은 담이란 뜻이고 월스트리트는 17세기에 이곳에 세워진 담의 이름에서 따온 거야.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의 공격을 막으려고 이 담을 세웠지. 이 책 시리즈 근대편의 제6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기억나니? 일찍이 1700년대 말에 한 무리의 사업가들이 여기에 주식시장을 열었다는구나. 회사 사장들이나 회사를 사려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야. 이 거리를 뉴욕 주식시장이라고 불렀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가 되자 미국의 많은 공장들과 회사들이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을 정도로 떼돈을 벌었다는구나. 그리고 그 공장과 회사의 주주들도 떼돈을 벌었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00만 달러치 주식으로 1천 달러를 버는 꼴이었어. 그때 돈으로 2만 5천 달러치 주식을 사서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들도 있었다는구나.
주식을 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인 것 같았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미친 듯이 달려들었단다. 수백, 수천 달러를 주식 사는데 썼어.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샀어. 은행 이자 따위는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 배당금을 받아서 간단히 갚아버릴 수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주식 열풍이 미국 땅을 휩쓸었단다. 그러나 공장이나 회사가 이렇게 큰 돈을 잔뜩 벌어들일 수 있을 때 더 많은 공장이 세워지고 더 많은 회사가 생겨. 이렇게 되면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을 두고 경쟁하게 되지. 아닌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도 팔기가 어려워졌어.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야. 공장들과 회사들은 돈을 구경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 1929년에는 주식시장이 활기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창 무너지고 말았단다. 1929년 10월 24일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어.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파는 게 좋겠군 하고 생각하고 주식을 내놓기 시작했어. 주식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많았지만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적었지. 그러자 주식값이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해보렴. 어떤 사람이 사탕 5개를 갖고 있는데 그걸 사려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고 해봐. 이때 사탕 주인은 사탕 한 개 2,000원을 받고 팔 수도 있어. 그런데 거꾸로 사탕을 팔려는 사람은 20명이나 되는데 사려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라면 어떻게 될까? 서로 값을 낮춰서 팔려고 하겠지. 이 사람이 사탕 한 개 200원을 매기면 저 사람은 50원을 매기는 식으로 말이야. 주식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주식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돈을 되찾으려고 주식을 팔아. 당연히 주식값은 더 떨어졌지. 1929년 10월 24일 아침에 5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가졌던 사람은 그날 저녁에 자신이 가진 주식이 겨우 100달러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단다. 이럴 수가. 다들 눈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었어. 주식 팔아치우기가 한 주 내내 계속되었어. 이것을 월스트리트 붕괴라고 한단다. 이날 뉴욕타임스의 머리 기사 제목이 바로 이 말이었어. 최악의 날은 1929년 10월 29일 화요일이었어. 이날 140억 달러어치나 되는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어. 이날을 검은 화요일이라고 부른단다.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그만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 주식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 돈을 한 푼도 갚을 수가 없었어. 은행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어서 문을 닫아야 했어. 어떤 사업가들은 산더미 같은 빚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다. 주식에 손댄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날려버렸던지 그 뒤 10년 동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돈을 구경하기가 어려웠어. 새 옷이나 새 차를 산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어. 다들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했단다. 물론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 구경을 하기가 어려웠어. 그 시절에 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과 하나를 받았다면 넌 복받은 아이에 속했다는구나. 검은 화요일에 이어 찾아온 1930년대 이 시기를 대공황이라고 한단다. 공황이란 경제공황의 줄임말로 모든 경제활동이 혼란에 빠지는 상태를 말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씨마저 좋지 않았어. 엄청난 가뭄이 들어 수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땅의 경작물이 몽땅 말라 죽었단다. 드넓은 그레이트 플레인스에서는 비구경을 하기가 어려웠고 흙먼지 바람만 휩쓸고 다닐 뿐이었어. 먼지 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어. 먼지가 못 들어오게 현관문이며 창틀에다 수건을 끼워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 먼지 바람이 지나간 뒤에 보면 마르며 침대며 가구에 흙먼지가 수북했단다. 그래서 미국 중부지방을 더스트볼, 먼지 구덩이라는 뜻으로 불렀다는구나. 농장이 폐허로 변해서 그 땅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 결국 그레이트 플레인스 지역에 살던 많은 농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캘리포니아주로 향했단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키스라고 했는데 10명 중에 2명은 오클라호마 주에서 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 그러나 사실은 아칸소주, 미주리주, 텍사스주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구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의 미국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였어. 누가 대통령으로 있든지 간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과 집도 절도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 그래서 후보 대통령은 1932년에 부흥 금융공사란 기구를 만들었어. 그리고
돈 가뭄이 허덕이고 있던 은행과 회사, 농가에 돈을 꿔주었단다. 부흥금융공사의 출발은 괜찮았어. 덕분에 경제가 좀 나아졌거든. 하지만 그 정도로는 대공황을 이겨낼 수가 없었단다. 바로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뉴욕 출신의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출마해서 후보 대통령과 맞붙었단다. 루즈벨트 후보는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오. 뉴딜 정책으로 이 대공황을 반드시 끝내겠소. 하고 연설했어. 루즈벨트 후보는 앞서 40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미국에서는 소아마비가 유행했다고 해. 그래서 어디를 가나 휠체어를 타고서 유세를 해야 했지만 후보 대통령보다 더 힘차고 더 똑똑해 보였다는구나. 이때 미국 사람들은 가난을 해결해줄 지도자를 목마르게 찾고 있었어. 그가 바로 루즈벨트였어. 결국 그는 후보 대통령을 완전히 따돌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단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 없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당장 소매를 걷어붙였어. 그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얼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대공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식시장과 은행을 완전히 개혁할 생각이었어. 그는 미국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수입을 안겨주기 위해 새로운 공기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민간 자원 보존단을 만들어 젊은 실업자들에게 나무 심기, 산불 끄기, 두 건설 같은 일자리를 주는가 하면 9년 동안 300만 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갔다고 해. 공공사업진흥국을 만들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로, 다리, 공항, 공원 건설들의 일자리를 주었어. 8년 동안 850만 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갔다고 해. 농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농업조정국도 만들었어. 줄임말로 CCC니 WPA니 AAA니 하는 기관들은 모두 미국 사람들이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었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기관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던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기도 했다는구나. FDR이 우리를 위해 알파벳국을 열심히 끓이고 계시는구먼. FDR은 루즈벨트 대통령 이름의 머리 글자란다. 그런데 이 알파벳국은 실제로 미국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달래주는 진짜 국이 되었단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덕분에 미국은 마침내 대공황의 수렁에서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 아돌프 히틀러와 조국 독일.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미국만 핥히고 지나가진 않았어. 대공황은 전 세계를 요동치게 만들었단다. 1920년대 동안에 미국 사람들은 값비싼 유럽 상품들을 마구 사들였어. 자동차에서 커피 메이커에 이르기까지 말이야. 또 유럽에 여행 와서 호텔 숙박비며 음식값이며 돈을 듬뿍 뿌리고 갔어. 미국의 달러가 유럽으로 왕창 들어왔던 거지. 하지만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였어. 주식시장에서 돈을 날리기 시작할 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값비싼 유럽 상품을 더 이상 사지 않았으니까. 유럽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도 뚝 끊겼어. 그 바람에 유럽 각 나라들의 공장들과 회사들이 갑자기 돈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어. 호텔이나 음식점도 웨이터, 보이, 하녀들을 내쫓기 시작했어. 유럽도 미국처럼 점점 가난해져 갔어. 대공황의 거친 물결이 유럽 전 지역을 집어삼켰어. 유럽에서 대공황의 충격이 유난히 컸던 나라는 독일이었어. 독일은 뉴욕 주식시장이 무너진 검은 화요일 이전부터 이미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였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에서 연합국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 그 배상금은 영국과 프랑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쳐부술 때 썼던 모든 비용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어. 독일은 또 제1차 세계대전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를 잃었고 도시란 도시는 전투로 인해 죄다 파괴된 상태였어. 독일 정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쟁 배상금을 내려고 나름대로 애썼어. 하지만 물어낼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독일은 미국과 영국의 은행들에서 돈을 꿔다가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 해마다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어. 말하자면 돌려막기를 한 거야. 그러던 중에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졌어. 그러자 독일에 돈을 꾸어준 미국 은행들이 독일 정부에게 꾸어간 돈을 내놓으시오 라고 아우성을 쳤어. 하지만 독일 정부는 돈이 없었어. 다른 데서 돈을 꿀 수만 있다면야 꾸어올 텐데 대공황으로 유럽 모든 나라가 궁색해진 마당이라 손버릴 데가 없었지. 독일로서는 사면초가였어. 미국 은행에 꾼 돈을 갚을 수도 없고 전쟁 배상금을 낼 수도 없는 곤란한 형편이 되고 만 거야. 독일에서는 그나마 일자리가 있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공장들과 회사들은 하루가 멀다고 픽픽 쓰러져 갔어. 그리고 물가가 하늘 모르고 치솟아 돈 값어치가 땅바닥에 뚝 떨어졌어.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손수레 한가득 지폐를 싣고 가야 할 정도였단다. 이때 독일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젊은이가 있었어.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독일이 처한 어려움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이었지만 그 자신은 독일인이라고 생각했단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구나. 제1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독일과 한편이 되어 움직였던 까닭 중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지. 히틀러는 독일 미술을 공부했고 독일 음악에 빠져 있었대. 특히 비렐름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를 좋아했다는구나.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히틀러는 독일군에 들어갔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는 독일이요. 가장 아름다운 문화도 독일 문화라고 단단히 믿고 있었단다. 그리고 독일이 유럽을 다 차지해서 전 유럽에 독일 문화를 퍼뜨리면 얼마나 좋겠어. 독일이 무력을 써서라도 다른 나라들을 독일 제국 안에 다 끌어들이면 그 나라 사람들한테도 복이지 뭐야. 독일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하고 생각했단다. 히틀러는 많은 독일 사람들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어. 수천 명의 독일 사람들은 몇 년간의 전쟁을 겪자 그저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랐어. 그들은 독일이 땅을 잃어도 상관없고 힘을 잃어도 상관없으니 제발 전쟁이 끝나주기만을 바랐단다. 히틀러는 우리 독일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애국심이 모자랄까 하면서 무릎을 치기도 했어. 그는 어떤 나쁜 세력이 우리 독일 방방 곳곳에 불만을 퍼뜨리고 있다. 우리 독일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만들고 있어 라고 생각했어. 그는 이 나쁜 세력으로 유대인을 지목했단다. 중세 때부터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어. 당시 기독교도들은 유대인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 그저 법으로 금지된 이상한 종교의식을 따르는 무리라고만 생각할 따름이었지. 그들은 유대인은 잘난 척한다느니 오직 돈만 밝힌다느니 하면서 비난했어. 이 같은 말들은 모두 편견일 뿐이었지만 반유대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유럽 전 지역에 퍼져 있었단다. 그 바람에 유대인은 그때까지 나라도 가지지 못했어. 유럽의 반유대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했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했고 그들을 협박하기도 했어. 그래서 히틀러가 우리 독일이 이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유대인들 때문이요 하면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독일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구나.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정당에 들어갔어. 보통 나치스라고 부르지. 나치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처럼 독일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파시스트들처럼 독일이 다시 부강해지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많은 유럽 사람들처럼 유대인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어. 히틀러는 청중을 사로잡는 데 아주 도사였다는구나. 그가 나치스의 공개 연설회에서 독일 민족의 위대성을 드높이 외쳐댈 때면 사람들이 열광하여 펄쩍펄쩍 날뛰었대. 연설이 끝나면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옳소 옳소 하며 환호성을 질러댔다는구나. 이런 절대적인 인기에 힘입어 그는 1921년에 나치스의 우두머리가 되어 우리의 지도자, 총통이라는 뜻으로 히틀러의 칭호로 불리게 되었단다. 대공황이 미국과 유럽을 강타했을 때 사람들은 히틀러의 연설을 듣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 독일 사람들은 이미 가난에 찢을 대로 찌들어 있었어. 그런데 대공황 때문에 더욱더 가난해지고 더욱더 굶주리고 더욱더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된 거야. 누군가 나서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한다면 즉시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었어. 히틀러는 독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약속했어. 우리 나치스에게 표를 주시오. 우리 나치스가 권력을 잡으면 이 나라를 확 바꿔놓겠소. 우리 독일을 질서 있고 부강한 나라로 다시 만들고 말겠소. 그는 베르사유 조약도 깨버리겠다고 공언했어. 베르사유 조약이 도대체 뭐여? 우리 독일에게 지은 이 터무니없는 전쟁빚을 확 걷어내고 말겠소. 그리고 그는 거듭 약속했어. 우리 독일이 이처럼 고통받는 것은 다 저 유대인들 때문이요. 나는 저 골칫덩어리들을 우리 독일 땅에서 전부 몰아내고 말 것이요. 히틀러와 나치스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갔단다. 이윽고 1933년에 우리의 지도자가 독일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독일에서 그보다 막강한 자는 아무도 없었어.